네, 안녕하세요. 경성대학교 박종철입니다. 이제 가장 큰 구도는 이제 미중 관계가 되겠죠. 이제 미중 관계를 보면요,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계 질서는 강대국들이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한반도에 이제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중 관계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2018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거의 지금은 뭐 좌초 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보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당국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4.27 이후에도 북측이 계속해서 이거 뭔가 이상하게 흐른다. 또 9.19 이후에도 뭔가 이상하다. 그 다음에 하노이 협상 직전에도 결렬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고, 물론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 측이 설득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잘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도 새로운 길을 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새로운 길이 뭔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미중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 뉴딜 이후에 노딜 이후에 그 남북 정상 사이에 합의했던 네 가지 사항, 크게 네 가지 사항은 지금 뭐 그 경제 협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거의 빵점이 아닌가, 이루어진 게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개성공단,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등 개별 관광의 문제들, 그 다음에 도로철도 현대화, 착공식, 연결, 또 그 산림협력 등 이런 문제들이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한 1년 4개월이 흘러가지고 6월 4일 날 김여정이 굉장히 큰 담화를 냈는데 이제 표면적으로 전단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단지 문제. 근데 이제 우리 측 언론에서는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단지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우리 측에서 주로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한미 워킹 그룹이라든가 유엔사 때문에 합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전단지는 사실은 그 한미 워킹 그룹이라든가 유엔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2000년 6.15 때도 상당히 심각하게 전단지하고 확성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004년 6월 달에 또다시 전단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2000년 6.15 때는요. 이 국가가,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하는 이 전단지하고 확성기를 중지하기로 하고 중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탈북자가 증가를 하면서 민간에서 이제 전단지를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04년 6월에 그 전단지, 민간에서도 전단지를 전면 규제하기로 약속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잘 통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입니다. 2012년 10월에 또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가 이제 요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그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날리는데 2012년 10월은 이제 시점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연평도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남북이 한판 붙고자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측에 외교안보실에서 직접 그 박모씨 등을 불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북측하고 우리 측하고 그 포병 부대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전개를 해놓고 전단지가 날라오면 쏘겠다. 이렇게 상호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을 다 경찰에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대충 이제 2012년 10월에 무마가 됐는데 이때 이제 북측에서 나온 인사가 리성권입니다. 요새 리성권. 그러니까 리성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도 지휘했던 게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리성권이 그 당시에 군인이 아니었는데 군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측에 전달한 그 전단들이 이제 그 2000년대하고 2012년대가 전단지를 날리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바람을 굉장히 잘 잡아가지고 날려가지고 매년 전단지가 조금씩 더 가는 거예요. 북측으로. 그래가지고 2012년에는 뭐 원산이나 평양에 일부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걸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경고를 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4년 10월 박근혜 정부인데 이때 이제 연천에서 그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북측에서 이 고사총을 남쪽을 향해서 겨냥해서 쏘고 이 탄착 지점이 이 남쪽에 떨어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성권이 이걸 담당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김영철이나 리성권이. 그리고 2018년 그 4.28의 2조 1항을 보면은 이게 또 나옵니다. 전단지하고 저기 확성기 문제가. 그래서 이게 북측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사건인데 이제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별것도 아닌 전단지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런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노이 그 회담 이전에는 제가 이제 그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물어본 분은 안보실에 있을 때 자기가 관리가 굉장히 잘 됐다 전단지 문제가. 근데 이제 하노이 그 노딜 이후에 이게 뭔가 문제가 된 것 같다. 자기는 이제 그때 옷을 벗었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측도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취재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그 외교안보 라인이 작동이 안 된다. 왜냐면은 이게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날리기 때문에 민통선 들어갈 때 신분증이나 물품 검사를 좀 하잖아요. 옛날같이 좀 그것만 검사를 잘 했거나, 지금 제가 철원을 며칠 전에 갔더니 철원에 보니까는 경찰들이 그 보더라고요. 이거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차 안에 전단지 있는가 본데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북측의 항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지인이 이제 그 북측하고 조금 이제 전단지 사건 김여정 담화 이후에 직접 만났을 때도 굉장히 항의를 1년 넘게 했는데도 남측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개성연락사무소는 폭발을 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 개성연락사무소는 전면적으로 남북 대화를 끊는 게 아니라 현재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조금 이제 알아본 것은 이제 그 뒤에 어쨌든 간에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쯤 해가지고 우리 측에서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전단지를 규제하겠다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그 전단지 관련된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까지 했어요. 북측에서는 또 좀 오버를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충분히 행정명령만 가지고도 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북측 언론들에서 통전부 언론 등에서 이재명 지사에 의하면은 행정명령 가지고도 되는 일을 왜 지금까지 안 했냐고 항의하는 그런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3일이죠. 6월 23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북측의 총참모부의 군사활동을 갖다 보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북측 군대의 논리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지구라는 게 사실은 남북 협력을 위해서 비워둔 공간이고, 원래 여기가 이제 군대가 있던 공간이잖아요. 군을 갖다가 후방으로 15km 이상 철수를 시켰는데, 이거 지금 비워놓은 땅인데 군이 다시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고, 남북 합의가 거의 깨졌는데 비무장지대 지표라든가 NLL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NLL 상에서 북측이 군사활동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북측도 인민군하고 북한 지도부하고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김정은 현재 보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류가 어느 쪽으로 갈지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래서 북측의 노동신문에 일관된 것은 뭐냐면은 남북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라,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단지 문제가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실천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 그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미국 대선 한 2, 3주 전에 이제 벌이는 미국에서의 깜짝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이제 미중 관계 측면에서 보면은요, 한국 전쟁을 우리는 이제 6.25 한국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마다 다 그 한국 전쟁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남북의 내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48년도부터 시작된 내전이 50년
6.25 때 전면전으로 변화를 했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대체로 미국과 중국의 소련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남북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판세를 못 읽고 전쟁을 한 거다. 근데 특히나 1950년 10월 25일이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한 날인데요. 이때부터가 미중 전쟁의 시작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노동신문을 보면요, 굉장히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지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논설이나 사설을 현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2013년도에 제3차 핵실험 이후에는요, 북한하고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제6차 핵실험과 화성 15호형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중 관계가 거의 결렬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에 북중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 그 10월 25일 날 대대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나 저기 북중 관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볼턴의 회고록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그 북미 사이에 정상회담을 이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위시풀 싱킹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은 물론 이제 트럼프라든가 공화당 일부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오히려 이 실천 문제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북한이 자극적인, 미국의 자극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실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단지 문제라든가 이것은 좀 대답을 해줬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좀 쉬운 게 뭔가 라고 봤을 때 개별 관광이다. 조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개별 관광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별 관광이 어려운데 무슨 개별 관광이냐.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는 일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작년 제 기억으로 11월, 12월부터 개별 관광을 추진해서요, 통일부가. 그런데 2018년 4.27 이후에 보면은 잘 보시면은 그 민간단체들, 뭐 관광단체들, 뭐 종교, 뭐 학계 이런 데서 개별 관광을 논의를 했고 굉장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못하게 하는 듯하게 했는데 뭐 지금 보니까는 이제 그 한미 워킹 그룹이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통일부가 뭐 2019년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됐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북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측이 개방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원산 갈마고 금강산을 묶는 지역, 그다음에 삼지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개성, 또 남포 이런 지역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뭐 어디를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요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이 방역 특구를 만들 것 같아요. 관광 방역 특구를. 근데 이제 남측에서는 충분히 우리 측에 메시지를 던진다고는 하는데 이제 우리 측은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신문인데 평양종합병원 문제인 것 같아요. 평양종합병원을 건설한다고 할 때부터 굉장히 우리 측에서는 생명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북측이 이 골조는 지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재제다. 기자재를 갖다가 우리 측에서 북측에 줘가지고 좀 문제를 갖다가 조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좀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이제 의료 기자재 목록이에요. 이게 이제 시민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목록이 조금 다른데 이제 대체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교한 목록은 뭐 이게 북한의 정부에서 만든 것 같아요. 북한 정부에서 이 목록을. 근데 목록을 잘 보시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떤 기계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산 연도, 그 다음에 북한의 반입 연도, 그 다음에 몇 년 됐고 어디가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전체에 있는 그 의료 기구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만든 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제가 그 모 국회의원들하고 디베이트를 좀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500개가 굉장히 많다, 양이. 이것은 평양종합병원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이 지금 그 물자를 갖다가 그 남측의 민간단체하고 지금 협상하는 방식은 다 대부분 비슷한데 뭐냐면은 남측이 주는 걸로 하면 안 되고 중국의 어떤 기관에 줘라. 어떤 기관에 주면은 거기에서 북한에 주는 거다. 근데 그렇게 문서가 안 된 분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법륜 스님 등 몇 분 빼고 법륜 스님도 직접 북한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문서에 이 세 개, 이 3방이 같이 들어있는 거지 모든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양종합병원에 들어가는 물품이 아닐 뿐더러 이것은 그냥 그 남측에 민간하고 북한의 어떤 단위하고 협력하는 거지 이것은 뭐 평양종합병원에 들어가기 위한 대대적인 문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또 반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의 관광 지구들은 뭐 몇 가지 잘 아시는데 제가 그 대외무역성에서 작년에 이제 북측의 그 관광 지구를 갖다가 몇 개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좀 PPT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금강산, 원산, 관광지대 이렇게 뭐 이제 해설을 이제 쭉 하면서 PPT를 줬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원산 지구도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작년에 뭐 그 금강산 지구에 있는 그 숙소를 폭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북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큰 문제는 아니다. 이미 노후화돼가지고 이거 뭐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 다시 짓거나 없애는 게 낫다. 그리고 일단은 원산까지 1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원산에 호텔 18개 들어가고 여관이 34개 들어갑니다. 여기 한 4km 구간에. 4km이기 때문에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방역을 할 수 있는 이 통제 가능 구역인 거예요. 북측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고 마식령도 가깝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울림폭포지구 다 가까워요. 여기가 이제 북측이 보면 집중적으로 고산에 있는 서광사지구 집중적으로 보면은 그 삼지연이라든가 또는 이 원산 갈마 금강산 일대에다가 이 관광특구를 집중 배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한국인들을 초청해서 또는 중국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요것을 좀 하자. 저는 좀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봉지구도 아주,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4.27 합의 이후부터 여기가 이제, 중국에는 몇 안 되는 하나 있는 북중 육로국경입니다. 나머지는 강을 끼고 있는데 육로국경인데, 여기 관광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삼지연공항에서 가깝고 그다음에 백두산 남파를 바로 들어가는 지역인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일부 관광업자들이 이제 원산도 북측하고 접촉하고 있고 무봉이라든가 삼지연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뭐 시간이 국경에서 삼지연까지 한 20여 킬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거리가 안 됩니다. 1시간 정도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온성 같은 경우에도 바로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고요. 개성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한국에서는 행정명령 개념이 별로 없는데 폐쇄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다시 복구하라는데 사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행결의안 위반 사안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철도 문제를 중국하고 북한은 좀 굉장히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제가 남양 노동자구 있죠. 남양 노동자구에 있는 남양 노동자구 철도를 좀 봤어요. 철도를 봤더니 CCTV에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2017년 핵실험 때 중단된
이 철도가 중국에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실제로 가보니까 철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관광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그 훈춘하고 다른, 그럼 훈춘 옆에가 어디지? 도문, 훈춘하고 도문, 죄송합니다. 훈춘하고 도문 지자체들끼리 굉장히 경쟁이 붙었대요. 훈춘은 라진 관광을 위한 루트를 뚫고, 이제 도문은 이 청진 관광을 위한 루트를 뚫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광 루트만이 아니라 물류 루트를 뚫는 거예요. 지금 물류 루트를 뚫으면서 일제 때부터 여기는 그 만주라든가 러시아로 가는 주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이쪽 루트를 뚫는데 이제 그 도문시 그 상무부시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얼굴은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라진 관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두 지자체가 경쟁적인데 이제 물류하고 관광 이곳에 갖다가 놓고 한다. 그리고 이제 청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지역입니다. 군사지역을 많이 해체를 하고 또 시내 중심에 있던 공장들을 많이 해체를 하고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호텔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도문에서 남양 갔다가 남양에서 청진 관광을 하고 있는데 호텔이 부족해가지고 그대로 기차 안에서 잠을 많이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침대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침대차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것을 이제 물류 연습을 하면은 일제 때 도문이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훈춘보다. 그래가지고 도문을 통해 가지고 뭐 몽골이라든가 북경 가는 이 루트를 갖다가 다시 한번 뚫어보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훈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6월 말에 올해 6월 말에 무슨 연습을 하고 있냐면요. 그 과거에 이 그 훈춘 다리를 통해 가지고 라진까지 가는데 이걸 중국이 한 50여 킬로를 갖다가 포장을 해줬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포장한 게 다 또 누더기가 돼가지고 속도가 느려요. 50km 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무슨 연습을 했냐면 6월 달에는 훈춘에서 그 러시아 연해주의 이 남쪽이죠. 하산 통과해가지고 두만강역 통과해 라진항까지 가는 철도로 이제 물류를 좀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문에 도로철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는 2017년도에 끊었던 이 선들을 갖다가 계속 연결하고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도문 상무부시장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로 보면 조그만한 뭐 동이잖아요. 동.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 동인데 자기들이 조선노동당 중앙에 들어가가지고 설득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중국 정부는 뭐 하냐 그랬더니 중국 정부도 물론 자기들이 부탁해서 하고 있고 보니까는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지자체들 큰 데들이 가서 이제 같이 부탁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문이라고 뭐든지 다 해버리면은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산림협력은 2주 뒤에 이 전문가가 또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보류를 한 데에는 이제 저한테 그 폭발을 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들은 어느 정도 이게 북한이 더 달려갈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은 그렇다. 이제 북한이 겨냥하는 것은 8월 달에 있는 그 한미 군사 훈련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새로운 길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새로운 길이 뭐냐면은 깔끔하게 지금 그 북미 회담을 포기를 한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북미 회담 쪽으로. 굳이 뭐 미국의 의지도 없고 어쨌든 트럼프하고 약속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면은 다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최근에 보면은 50대 한 35 정도로 10포인트 차, 미국에서 10포인트 차 이상 나가지고 이긴 경우가, 재선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랑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누군가가 뽑히면, 바이든이 가능성이 있겠지만, 뽑히더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전략을 짤 때는 1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게 북한의 전략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북미 관계를 갖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로 그냥 중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이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을 가진 가난한 나라.
중국이 보면은 북한에 전폭적으로 원조라든가 협력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거든요, 중국도. 그러니까 그 정도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제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중국 쪽에다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그 한미 군사훈련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2017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2017년 11월, 12월에 한미 군사훈련 하면 한국만 3대씩 옵니다, 3대씩.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하면 각종 정보자산들. 그러니까는 하늘에 떠가지고 이 전파든 뭐든 통해가지고 이 북한만 훑는 게 아니라 산동, 또 북경 군구, 그 다음에 심양 분구,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까지 이 4개의 러시아와 중국의 군부를 다 훑어버리거든요. 중국은 군대 배치를 다 해요. 다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 한미군사훈련 하면 일촉즉발의 위기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똑같이 대응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이유로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훈련인 거죠. 지금 그 6월, 7월 달에 베트남 앞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군사 시위 하니까 중국 애들도 그 앞에서 지금 똑같이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중국으로서는 지금 뭐 미국하고 아직은 힘이 굉장히 뭐 불균등하고 특히나 군사력은 미국보다 월등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군대 재배치부터 해가지고 무슨 중국의 모든 무슨 그 통신 보안 이거 싹 바꿔버리는데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자제시켜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김정은 보류 이후에 나한테 연락을 왔어요. 너의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됐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부탁을 했으니까 중국 애들이 부탁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제가 보니까는 이제 제가 올해 6월 25일 날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좀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문제점은 뭐 북한을 굉장히 자극하는 말도 많이 했어요. 체제 그 경쟁을 끝내자고 하면서도 체제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군사력 뭐가 다 몇십 배이기 때문에 북한과 경쟁하지 않는다는데 북한이 그럼 어쨌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긍정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사이좋은 이웃하자 이 말이 난 좀 들어오더라고요. 사이좋은 이웃하자. 그러니까는 내가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서 다 본 건 아니고 이제 한국 편만 보면은 통일 아젠다이기 때문에 미국의 우파들하고 그 일본의 우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통일 아젠다이기 때문에. 사이좋은 이웃하자는 이웃은 통일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집안 식구였지만 이제는 뭐 좀 떨어져 산 지 오래되니까 멀리 사는 친척보다 좋은 가까운 이웃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꼭 나쁜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의 이런 그 평화 과정도 보면은 그 통일하자는 게 아니라 협력하자, 내독부라고 해가지고 평화협력하자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통일연구원이든 통일부든 다 그것도 이름도 바꿔버려가지고 통일은 좀 장기 과제를 해버리고 그냥 그 평화협력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제안을 하면은 북한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가 조금 이야기하는 게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또 제가 최근에 보니까는 그 김한신 대표라는 분이 남북 교류협력 연구소인가에서 그 유엔에다가 북한의 돼지열병 구제역 관련된 물품을 좀 보내면서 제재 면제 신청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통일부하고 이 NGO 시민단체 사이에 막 충돌이 좀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민간이 신청한 것을 유엔에서 제재 면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통일부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이 통일부도 더 이상은 통일부가 뭔가를 다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질서가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북 관계는 좀 무차별적으로 조금 그 민간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종교라든가에다가 이양을 해버리고 전체적인 이 컨트롤만 하는 이 통제 센터 역할을 하면 어떨까? 조금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제 우리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좀 중국하고 북한하고 잘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